그날 밤 나는 결국 모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바로 조선 제4대 왕 세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5세기 조선. 세종이 왕위에 오른 1418년. 조선은 이제 막 건국 26년을 맞이한 젊은 나라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 왕조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고, 왕과 신하들 사이의 긴장감은 언제나 팽팽했지요. 유교 이념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은 모든 제도와 문화를 중국, 특히 명나라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문명과 교양의 상징이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에게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권력과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지요. 그 시대의 백성들은 글이라는 것 자체와 거리가 멀었다.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고 관아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소수 지배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할 방법조차 없었지요.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니,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인가? 이 물음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이 한글 창제를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왕위에 오른 지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1443년, 세종 25년의 일이었지요. 이해에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 28자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소리와 글자의 원리를 더듬어 나가는 이 작업이 끝날 수 있을까?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요. 세종은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적을 방법이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는 소리를 기록하는 방식, 즉 표음 문자를 구상했습니다. 사람의 입과 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의 형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글자의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이지요. 거, 너, 뭐, 서, 응. 자음의 기본 5글자는 발음할 때 우리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지요. 세종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28글자를 완성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교했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만 있으면 누구라도 사흘이면 글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신하들은 이 새로운 글자를 받아들일까요? 1444년 세종 26년 2월의 일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조정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지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언문을 만드신 것은 중화를 배신하고 오랑캐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옵니까?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우리만의 글자를 쓴다면 이는 4대의 예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글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신하들의 반대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나라이고 한자는 문명의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별도의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 오랑캐 나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진다. 그들의 눈빛이 이토록 차가울 수 있구나. 세종은 신하들의 상소를 받아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백성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 이 문자는 백성을 위한 것이지 중국을 배반하려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만리는 다시 상소를 올렸고 세종은 그를 직접 불러 질책했지요. 그대는 사성의 이치도 모르면서 어찌 함부로 반대하는가?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의금부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신하를 투옥한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지요. 이 일만큼은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한다. 1446년 세종 28년 9월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했습니다. 해례본은 단순히 글자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원리, 각 글자의 음가, 사용법, 그리고 왜 이 문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철학까지 담긴 이론서였지요.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이계, 이선노, 강희안 등 세종이 신뢰하던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참여해 완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세종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죽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단 몇 줄의 문장 속에 세종의 애민정신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반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재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백성들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지요. 세종은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왕실과 관청에서 훈민정음을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용비어천과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같은 서적들이 훈민정음으로 편찬되었지요. 특히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노래한 서사시로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노래와 불경을 이 글자로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세종은 또한 훈민정음을 활용해 법률과 공문서를 일부 번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성들이 관청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글을 모르는 백성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양반들은 여전히 한글을 언문, 즉 언문자의 글이라 부르며 낮춰보았습니다. 여성들이나 하층민들이나 쓰는 천한 문자라는 인식이 강했지요. 특히 사대부들은 한글로 된 문서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글자가 여전히 천대받고 있구나.
세종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업적은 한글 창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과 과학을 장려하며 조선을 문화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요. 1434년, 세종 16년, 장영실, 이천, 정초 등이 참여하여 자경루를 제작했습니다. 자경루는 물시계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과학기기였지요. 하루를 12시즌으로 나누고 각 시즌을 다시 초, 정, 말로 세분화하여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은 천문 관측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438년에는 간이를, 1442년에는 혼천이를 제작했지요. 이 기구들을 통해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관측하고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역법을 완성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1441년에는 치구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여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이는 단순한 과학기기가 아니라 농업 중심 사회였던 조선에서 백성의 생계와 직결된 실용적 발명품이었습니다. 세종은 또한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박연과 함께 아악을 정비하고 제례와 의식에 사용할 음악을 체계화했지요. 편경과 편종을 제작하여 궁중음악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도구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문화사업이 아니라 조선을 문명국으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업적의 이면에는 세종 개인의 희생이 있었지요. 세종은 평생 동안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당뇨병, 안질, 풍질, 종기 등. 특히 말년에는 거의 실명 상태에 가까웠고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밤낮으로 책을 읽고 연구하느라 내 몸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구나. 세종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글을 읽고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했지요. 신하들은 세종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편안함을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던가. 세종의 고독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외로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고뇌. 한글 창제를 두고 신하들과 대립할 때 그 누구도 세종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내가 보는 미래와 그들이 보는 현실 사이에 이토록 깊은 골이 있구나. 세종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지요. 세종은 문종이 자신의 뒤를 제대로 이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1445년, 세종 27년. 세종은 한때 왕위를 문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고 세종은 결국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문자 보급과 개선 작업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1450년, 세종 32년. 세종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시력도 거의 잃었지요. 신하들은 매일 문안을 드리며 세종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 그해 2월 세종인 문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이 글자가 백성들 사이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문종은 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오겠지. 1450년 2월 17일 세종대왕은 54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지만 생전에는 끊임없는 반대와 고독 속에서 살았지요. 내가 만든 이 글자가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물음은 역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훈민정음의 운명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훈민정음을 계속 장려하려 했지만 재위 2년 만에 승하했지요. 이후 단종, 세조, 예종으로 이어지는 왕위 교체 과정에서 훈민정음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연산군 시대에는 한글로 왕을 비방하는 글이 나돌자 아예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지요. 한글은 언문, 즉 천한 문자로 취급되었고 공식 문서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한글은 조용히 퍼져나갔지요. 양반가의 부녀자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그 안에는 한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섬세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지요. 서민들 사이에서도 한글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장사치들은 물건값을 적을 때 한글을 사용했고 농민들은 농사일지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소설도 등장했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이 작품들은 한글로 쓰여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지요. 양반들은 이를 천한 것으로 여겼지만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문학이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지 약 400년이 지난 19세기 말, 조선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한글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개화기 지식인들은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주시경, 지서경 같은 학자들은 한글 연구에 몰두했고 한글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894년 고종은 칙령을 통해 공문서에 한글을 사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약 450년 만의 일이었지요. 신문과 잡지가 한글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근대 신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로 세상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서재필의 20념은 세종의 뜻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민족 정신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한글 연구와 보급운동이 전개되었지요.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한글 사용을 탄압했습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많은 한글 학자들이 투옥되었지요. 그럼에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글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글은 공식 문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지요.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꿈꾸던 모든 백성이 글을 아는 세상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지요. 20세기 후반, 한글은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주목했지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시기, 창제 원리가 모두 명확한 문자입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한글은 치밀한 계획 아래 한 번에 완성되었지요. 음소 문자이면서도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해 음절 단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읽기 속도를 높이고 시각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체계는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글의 장점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24개의 기본 자모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키보드 입력이 매우 효율적이죠. 한글 타자 속도는 영어나 일본어보다 빠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한글은 그 장점을 발휘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도 자모를 조합해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구조 덕분이지요.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징이 되었지요. 한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은 한글 가사를 읽기 위해 한글을 익힙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한글 자막을 따라 읽으며 한국어를 공부하지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는 5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세계의 문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지요. 세종은 왕으로서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뜻을 따르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외로워도 끝까지 가야 한다. 그의 이 신념은 오늘날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종의 리더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출발점은 권력 강화도 명예 추구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순수한 애민 정신이었지요. 둘째,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의문학을 공부하고 중국 의문서를 연구하며 발음 원리를 탐구했지요. 리더 스스로가 가장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셋째, 협업의 힘을 믿었습니다. 세종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지요.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같은 인재들이 세종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갔습니다. 넷째,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기나 당장의 평가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중시했지요. 다섯째,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례본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서적을 편찬해 실용성을 증명했지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완성하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시대를 뛰어넘는 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세종의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 32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시대였죠. 영토 확장도 세종시대의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1433년 김종서를 파견해 사군을 개척했고 1443년에는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확실한 국경선으로 만든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백성이 편안하려면 먼저 나라의 경계가 안전해야 한다. 대마도 정벌도 있었습니다.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세종은 1419년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를 정벌했지요. 이후 1443년 계해약조를 맺어 왜구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력을 적절히 조합한 현명한 대응이었습니다. 세종은 농업 기술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농사직서를 편찬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지요. 중국 농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세금 제도도 개혁했습니다. 공법을 시행해 토지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했지요. 백성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었습니다. 법전 정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경제육전을 편찬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이는 후에 경국대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의학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향약집성방을 편찬해 우리 풍토에서 나는 약재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했지요. 수입 약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칠정산을 편찬해 독자적인 역법을 완성했습니다.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위도에 맞는 정확한 천문 계산법을 만든 것이지요. 이 모든 업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성과 실용성입니다. 세종은 중국 문물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었지요. 정책의 목적은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세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글이라는 구체적인 창작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념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심, 권력자가 아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 세종은 평생 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향한 열정, 왕이라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 세종은 죽는 날까지 책을 놓지 않았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창조적 도전 정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용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 세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신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면서도 결국 함께 나아갔습니다. 독단이 아닌 협치의 리더십이었지요. 장기적 비전. 당장의 인기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10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 세종의 업적들은 그가 죽은 후에야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천하는 지식인. 단숨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고 완성하는 힘. 세종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들이 바로 세종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는 매일 세종의 유산을 누리고 있지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책을 읽을 때, 생각을 글로 적을 때, 우리는 세종의 꿈이 실현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세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고뇌하고 번민하는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갈병에 시달렸고 중년 이후에는 눈병이 심해졌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지요. 책을 읽고 싶은데 글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그는 신하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며 학문을 계속했습니다. 세종은 가족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소원왕후는 1446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귤 반포를 겨우 2달 앞둔 시점이었지요.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세종은 훈민정음 반포를 완수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을 텐데 이 완성된 모습을. 맏아들 문종의 건강도 세종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세종은 그가 왕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늘 걱정했지요. 실제로 문종은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세종에게는 인간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신하들과의 갈등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 적도 있었지요. 완벽한 군주가 아니라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세종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한 인간이었기에 더 감동적인 것이지요. 세종은 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이러한 겸손함이 그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또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때로는 신하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즐겼지요. 학문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면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삶의 작은 기쁨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이 작은 즐거움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구나. 세종의 업적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지요.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지만 세종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중용했습니다. 자경루, 추구기, 혼천이 등 수많은 과학기기를 제작한 천재 발명가였지요. 신분을 뛰어넘어 인재를 등용한 세종의 안목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쓴 학자였습니다. 세종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지요. 임금님께서 이 글자를 만드신 뜻을 내가 제대로 전해야 한다. 신숙주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습득하고 의문 연구에 깊이 참여했지요. 세종의 한글 창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상무는 충성스러운 학자였습니다. 세종의 뜻을 받들어 지편전에서 연구에 몰두했고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지요. 후에 단종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박팽년, 이계, 이선노, 최항, 강희안. 이들 모두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지편전 학사들이었습니다. 세종의 비전을 함께 실현한 동료들이었지요. 김종선은 무신으로 4군 육진 개척을 주도했습니다. 국토를 확장하고 변경을 안정시킨 공로가 컸지요. 황희는 명재상으로 불렸습니다. 18년간 영의정을 지내며 세종을 보좌했고 공정하고 청렴한 정치로 존경받았습니다. 맹사성 역시 청백리로 유명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며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실천했지요. 이들이 있었기에 세종시대는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함께하는 인재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 시대였습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걸었습니다.
창제 직후부터 수백 년간 한글은 천대받고 무시당했죠. 조선시대 내내 한문이 공식 문자였고 한글은 언문으로 불리며 격이 낮은 글로 취급되었습니다. 양반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겼지요. 저속한 글로 어찌 학문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민중들은 달랐습니다.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과 평민들에게 한글은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부녀자들은 한글로 편지를 썼고 서민들은 한글로 장부를 기록했죠. 궁중에서도 한글은 은밀히 사용되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한글 편지 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죠. 17세기에 접어들며 한글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홍길동전은 한글로 쓰인 최초의 소설로 신분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이를 불온한 글로 여겼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지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마치 나 자신 같구나. 춘향전, 심청전 같은 판소리계 소설들도 한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글로 정착되었죠. 한글이 없었다면 이러한 민중문학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18세기, 실학자들은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박지원 같은 학자들은 한글로 백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여전히 주류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개화기가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서 조선은 자강의 필요성을 절감했지요. 그리고 그 핵심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깨우치려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필요하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문서에 한글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비록 한자와 혼용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한글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1896년,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순한글 신문으로 모든 백성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문은 글을 아는 모든 조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신문의 논설은 민권, 독립, 자주를 외쳤습니다. 한글로 쓰였기에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었지요. 주시경은 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한글 문법을 체계화하고 한글 교육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 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그의 제자들은 후에 조선어 학회를 만들어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후 한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었죠. 일제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일본어를 강요하고 한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선인들은 한글을 더욱 소중히 여겼죠. 우리 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1926년, 조선어 연구회는 가계 하나를 제정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음력 9월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후에 이는 한글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윤재, 이극노,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말을 모으고 정리했죠.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각각이던 한글 표기를 하나로 통일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이는 단순한 맞춤법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1938년, 조선어 과목이 학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1940년 창씨개명이 강요되었습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몰아 3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윤재, 한징 등 여러 학자들이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숨지었지요. 한글을 연구하는 것이 독립운동이었구나. 그들은 목숨을 바쳐 한글을 지켰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한글도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거리에는 한글로 쓰인 태극기가 나부꼈고 사람들은 우리말로 만세를 외쳤지요. 우리 글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구나. 학교에서는 다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지요. 1947년 조선어학회가 옥중에서 가져온 원고를 바탕으로 큰 사전 편찬을 재개했습니다. 1957년 드디어 큰 사전이 완간되었습니다. 26만 4천여 개의 낱말을 수록한 방대한 사전이었지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무려 28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글은 공식 문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지요. 1950년대에 70%가 넘던 문맹률은 1970년대에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종이 꿈꿨던 모든 백성이 글을 아는 세상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한글 타자기도 발명되었습니다. 1949년 공병우가 3벌씩 타자기를 개발했고 1958년에는 김동훈이 4벌씩 타자기를 만들었지요. 한글을 기계로 쓸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글의 과학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주목했지요. 한글은 단순히 우리가 쓰는 글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고 우수한 문자체계였습니다. 1980년대 컴퓨터 시대가 열리며 한글의 장점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한글 코드 체계가 개발되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등장했지요. 아레아 한글 같은 프로그램은 한글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4개 자모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놀라운 체계다. 외국 학자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한글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계가 공식적으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지요. 같은 해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습니다.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세종의 이름을 딴 국제상이었습니다. 세종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함께 한글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빛을 발했지요. 한글은 입력 효율이 매우 높은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라 키보드나 터치스크린에서 빠른 입력이 가능했지요. 영어는 26개 알파벳을 각각 입력해야 하지만 한글은 19개 자음과 21개 모음만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현대에 이토록 유용할 줄이야.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한글의 장점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도 한글은 빠르고 정확한 입력이 가능했지요. 천지인 자판, 나라끌 자판 등 다양한 한글 입력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글은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적인 문자입니다. 사각형 안에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구조는 시각적으로 안정적이지요.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로고 디자인이 발전했습니다. 한글 서체 디자인도 하나의 예술 분야가 되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한글 글꼴이 개발되었고 각각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를 표현했지요.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글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K-팝, K-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BTS 노래 가사를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어요. 이런 말을 하는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종학당이 세계 곳곳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85개국 244개소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고 있지요. 한글은 이제 한국인만의 글자가 아니라 세계인이 배우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어떠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교육의 보편화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자만 있었다면 글을 배우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문맹으로 남았을 것이지요. 한글 덕분에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문해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도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정치에 참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요. 한글은 민주시민을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경제 발전에도 한글이 기여했습니다. 빠른 문해 교육은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되었지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교육 수준이 있었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문화 창작의 도구로서도 한글은 중요했습니다. 소설, 시, 노래, 영화 대본 모든 창작물이 한글로 표현되며 풍성해졌지요. 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한글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일상적인 소통에서도 한글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번 한글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소통은 불가능했을 것이지요. 한글은 또한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글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가움을 느낍니다. 한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지이지요. 세종이 한글을 만들며 꿈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이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날 한국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1년 안에 한글을 익히고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지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글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의 이 바람도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민원, SNS를 통한 여론 형성. 국민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지요. 한글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권리 찾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가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해주길. 세종의 이 소망도 실현되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령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소외된 이들이 있지요. 모든 백성이. 세종의 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글의 상업화, 오용도 문제입니다.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쓰거나 한글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꿈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0년이 남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글은 마침내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요. 세종이 살던 15세기와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정신과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첫째, 진정성입니다. 세종의 모든 정책은 진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행동. 둘째,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세종은 왕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배우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세종은 당장의 인기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후, 100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펼쳤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옳은 일이라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밀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반대를 견디는 힘입니다. 세종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집념이 있었지요. 우리도 옳은 일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협업의 가치입니다. 세종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했지요. 현대사회에서도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창조적 도전 정신입니다. 세종은 없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용기. 일곱째, 실행력입니다. 세종은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했습니다. 한글을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성하고 반포하고 보급했지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겸손함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며 더 나아지려 노력했지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세종이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세종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권력을 백성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겼지요. 한글 창제는 그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오늘날의 리더들도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혁신에는 고독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면서 많은 반대와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건강도 희생했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은 늘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후에야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시대가 인정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았지요. 진정한 혁신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당장 인기 없는 일이라도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지식과 권력의 민주화입니다. 한글은 소수의 전유물이던 문자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지식이 민주화되면 권력도 분산되고 사회가 더 평등해집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사회가 됩니다. 다섯째, 문화와 정체성의 중요성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노력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도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계 시민이 되되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작은 시작의 힘입니다. 28개의 글자. 그것이 세종이 만든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지요.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것.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곱째, 시간의 힘입니다. 한글이 진정으로 인정받기까지 5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세종 생전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가치가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만약 세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글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꿈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기쁩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리더의 자리에 있든 평범한 시민이든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이를 돌보는 것. 그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왕이었지만 죽는 날까지 배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한글을 만들 때 두려웠습니다. 실패할까봐, 비난받을까봐. 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도전해야 합니다. 혁신은 언제나 반대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함께 일하십시오.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기에 한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10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든 한글이 오늘날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일도 언젠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몸은 아팠고 신하들은 반대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십시오. 이것이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었다.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왕. 그것이 내가 내린 답이었다.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힐지.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성이 자신의 말을 글로 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홀로 연구할 때
때로는 이 일이 헛된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과연 이 글자를 누가 쓸까? 과연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신하들이 반대했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실망과 분노를 읽었다. 왕이 제 분수를 모른다는 시선, 중화를 배반한다는 비난, 그 모든 것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언젠가는 이 글자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내 몸이 점점 무너져갈 때,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어졌을 때,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서둘렀다. 반포하기 전에 죽을까봐 두려웠다. 훈민정음 해려본을 펼쳤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이제 이 글자는 세상에 나왔다. 내가 죽어도 이 글자는 남을 것이다.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너무나 외로웠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 하지만 나는 이를 멈출 수 없었다. 슬픔 속에서도 나는 일했다. 그것이 왕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문종에게 당부했다. 이 글자를 잊지 말라고. 백성을 잊지 말라고.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전부였다. 내 인생이 가치 있었을까? 내가 만든 이 글자가 정말 백성에게 도움이 될까? 그 답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세종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였지요. 세종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에 시달렸고 외로웠고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세종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학자들, 그의 뜻을 이어받은 후대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킨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오늘날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유산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글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문자를 보내고 글을 쓰고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세종의 유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의 정신이고 배려의 마음이며 혁신의 용기입니다. 그의 결단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던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